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를 짚어보기 전에 오늘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소식인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전단이 있는데 이 전단이 북한이 오물풍선에 같이 실어서 보냈다고요, 박사님? 예, 오물풍선이 아니고요. 지금 예. 이름은 쓰레기풍선. 쓰레기풍선, 그러니까 예. 5월 28일 날부터 이번까지 30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1, 2차는 정말 오물. 네. 근데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니까 3차부터는 이제 쓰레기라고 쪽 부르는군요. 휴지나 예. 뭐 종이 조각들을 보냈는데 요게 이제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제 전단을 인쇄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이 네. 고강도로 비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 단체들이 북한으로 풍선을 잘 못 보내요. 바람이 안 불어요. 네. 가을 겨울에는. 지금은 우리 군의 심리전 방송과 예. 북한의 이 전단 쓰레기 풍선, 그다음에 소음 방송, 이게 충돌하는 남북 당국 간의 이제 심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 북한이 보낸 거 보면은 뭐 종이 조각이나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예 작정하고 대통령과 여사 얼굴을 실어서 삐라를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보내는 전단에 대한 대응이었거든요. 예. 그동안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심리전에 상응하는 네. 냉전기에 했던 형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전단들을 인쇄해서 향후에는 기획된 네. 풍선, 준비된 전단들을 이제 더 많이 더 보낼 보낼 거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주 소장님. 그런데 위치도 심상치 않습니다. 저게 대통령실 인근에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예. 그럼 이게 정확하게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낼 수 있는 이동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거 위험한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 GPS와 타이머를 부착해서 네.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표정해서 대통령 계시는 우리 대통령실 건물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게 되어 있는 그것까지도 노려서 정확한 시점을 계산해서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럼 박사님 사실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대남 선전선동에 나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겠죠. 내부 사정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대북 전단 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왔거든요. 근데 더 민감한 게 소음, 이 확성기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을 막으려다가 우리 군의 전면적인 이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상황을 자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부의 어떤 위기도 있지만 네. 일단 1차 목표는 우리 군의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막기 위해서 네. 지금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좀 더 대대적인 전단 살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계속해서 많은 풍선들을 보낼 개연성이 있어요. 이렇게 다급한 김정은 그러면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뜯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을 위협하는 주제 키워드가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운데 있고 여러 키워드들이 뜰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파병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주 소장님. 이 파병하면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로 파병을 보낸 김정은의 결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섬뜩한 선전물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의 선전물인 거죠? 지금 그 양쪽에서 예. 전장 심리전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항복해라 하는 선전비라고 예. 오른쪽에 있는 비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병사들에게 너 뭐가지 따겠다 하는 이런 그 참수하겠다 하는 이런 삐라를 지금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호 전장에서 병사들을 선무 또는 심리전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양쪽에서 다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언어는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단이 언뜻 보면은 북한군이 항복해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북한 군인은 이제 까레이스키, 세베르니 까레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 러시아어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북한 군인을 보고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한글이 지금 네. 같이 병기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막 선무 심리전을 하는 삐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김 교수님. 그런데 이 북한군이 파병된 위치를 보면요. 이 지역이 격전지 쿠르스크라는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총알이 빗발치는 격전지로 북한군이 파병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군의 대규모 희생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데가 네. 이 굉장히 위험한 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가 2차 대전 당시에나 썼던 그런 전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술 중에 하나라는 것이 예. 이 대규모 육탄 이 돌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규모 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외인들을 이런 지역에 이제 많이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군이 만약에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만약에 이 쿠르스크 지역에 대거 투입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군의 피해가 정말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네. 지금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북한군의 이 값으로 네. 이 김정은이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제재가 굉장히 오래돼 가면서요. 오래되면서 이 북한의 돈줄이 마르고 있어요. 네.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송금을 갖다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이 이제 용병을 러시아에 최초로 파병을 갖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방식을 갖다 채택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뉴욕 타임즈가 고기 분쇄기에 군인들을 밀어넣는 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네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대전이나 또 1차 대전 당시에 썼던 그런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군대를 갖다 그냥 총알바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무대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전인데 여기에 이제 뭐 그 북한군이 동원이 된다면 쿠르스크 지역으로 대거 파견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군이 총알바지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고 북한군의 희생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주 소장님, 그런데 위치도 위치지만 연령을 보면요. 10대들이 파병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미숙한 초보 병사들일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숙련이 된 병사들은 뭐 김정은의 경호, 측근에 그냥 두고 10대 병사들을 전장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러일 전쟁 1904년에서 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때도 러시아 황제의 경호대는 빼째르부르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경호하는 최영의 정예부대는 보내지 않죠. 그런데 쿠르스크에 보낸 그것은 지금 그 신병들이고 숙련이 안 된 전장에 적응이 안 된 병사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거를 저지하고 격퇴하는 임무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을 해서 전장 확장을 방지하면서 격퇴하는 이런 아마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그것이 숙달이 되고 나면은 다른 어떤 격전지로 또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저 폭풍군단은 저격이라든지 뒤에서 후방 교란하든지 이런 부대이지 일반 보병처럼 화력을 지원을 받고 적과 근접 전투를 하는 부대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쿠르스크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아마 그 러시아에서 다급한 그런 전선 확장을 방지하는 이 목적이 더 클 거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제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을 보면요. 체격 차이가 확실하게 우리 군과 있어요. 굉장히 왜소한 모습의 북한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체격 차이 보셨습니까? 일단은 북한 청년들의 신장이 우리도 현저하게 작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병력 자원 자체가 왜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지금 나오는 영상들의 진위 여부는 좀 검토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과 행동 이게 직접 입 모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과 말을 혼합을 했을 수가 있고 지금은 조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폭풍군단의 주력이 경보병 여단이거든요. 지금 뭐 주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경보병 여단은 후방에 신속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면으로 붙는 게 아니고 화력이 약하니까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후방을 교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어도 못하고 우크라이나어도 못하는데 저런 경보병 여단들이 전면적인 전선이 아닌 우크라이나 후방으로 침투한다? 지금 러시아 스페츠나츠 특수군들도 거의 다 전멸했거든요. 저기 후방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직은 납득하기 좀 어렵다. 네. 과연 쿠르스크나 이런 전방으로 갈지 돈바스나 아니면 러시아 후방에 침투하는 우크라이나 게릴라와 민병대가 있거든요. 네. 이쪽 소탕에 참여할지 이런 부분도 좀 불분명해요. 네. 그러니까는 최전선에 저런 상태로 만일에 밀어 넣는다 그러면 예. 정말 아까 고기 분석이 이건 베트남전하고 달라요. 네. 이건 지금 2년 반 동안 거의 100만 명이 양측에 지금 사상자가 났거든요. 10,000명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만약 저런 개념으로 인해 전술로 간다고. 예.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북한군의 30%가 영양실조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직접 김 위원장,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군 부대 가서 애들 좀 먹이라, 보양식 먹이라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영양실조예요. 그러니까 하숙생, 자취생 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대 앞에 네. 집을 빌려가지고 매번 식사 때마다 불러서 밥을 먹여요. 돈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아니면 돈을 맡겨서 먹이든지. 네. 그럼 부대장도 그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먹고 나오면 그만큼 식량이 남으니까. 그 정도의 식량난이기 때문에 과연 폭풍 군단이라 할지라도 전투력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런데 주 소장님 이렇게 영양실조 때문이어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이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북한군 장병들한테 하루 3끼 고기를 제공하겠다 이런 선전부를 공개했다고 해요. 예. 이건 상당히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혹적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것 같거든요. 병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의 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렇게 뭐 이렇게 풍족하게 못 먹다가 저런 사진을 보면 병사들이 마음이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병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를 네. 어떤 섬유 심리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전투에 가담하지 말라 하는 네. 그런 그 이렇게 뭐 삐라도 뿌리고 또 투항하라 하는 그런 그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가 북한 병사들 그 의복 나누어주고 분류하고 하는 이런 그거를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네. 배포했다는 이런 거를 볼 때에 굉장히 우크라이나의 그 정보 수집 수단이 뛰어나다. 네. 막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그런지 북한군이 뭐 현지에서 이탈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로 현지에서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대규모로 전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도 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게 악마와 손잡은 거하고 똑같다. 너무나 위험한 예. 선택을 했다. 일단 대규모 전사로 인한 충격, 대규모 이탈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통일을 위해서 니네 10년 근무한다 이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자기 전쟁인데 아닌데 가서 지금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례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저기 투입된 인민군들은 1달러도 못 만져볼 거예요. 그래요? 당연히 당국으로 예. 들어가요. 네. 우리도 월남전 때 개인들이 못 받았어요. 모두 수령을 했거든. 네. 일부만 나눠주고. 그러나 아마 저 경우에는 개인들에게 전혀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총선에서 나눠주지도 않을 거예요. 집으로 보내주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명분 없는 전쟁에 열악한 상황, 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 왜냐하면은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베트남전 때 한국군 한 30만 갔지만 연인원 그중에 5,000명 전사자가 발생했거든요. 네. 근데 저건 전면적인 소모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수의 이탈자가 발생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에 갔던 인민군들이 러시아는 북한에 비하면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네. 그럼 자유를 만끽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부의 최대 변혁의 또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 정도로 예. 무모한 상황이고 푸틴 역시 전 세계적인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과 김정은이 악마와 손을 잡은 거 똑같다. 예. 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양측의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클 거라고 봐요. 악마와 손을 잡았다. 결국 위험한 배팅을 했다. 이런 분석을 해주신 건데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서도 이 파병 소식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파병 군인들 가족까지도 격리를 시키고 또 이주를 시켰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쨌든 간에 막으려고 해도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질 거는 같거든요. 아니 10,000명이면은 사인 과정만 해도 4만 명이지 않습니까? 친척 있고 그럼 수십만에게 소식이 퍼져나가는데 네. 우리도 베트남전 때 부모한테 안 알리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막으니까. 근데 저기는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베트남전은 뭐 그런 면도 측면도 있었지만은 우리 전략적 파병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일파만파로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못 돌아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네. 면에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부 반발이 저기도 하나 낳히거든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소중한 자식 하나 가는데 그럼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독재 체제지만. 네. 그러니까 파병 자체가 이미 동요는 시작됐다. 동요는 시작됐다. 파병이라는 선택을 그럼요. 함으로써. 예.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으로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키워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비자금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이게 실제 파병으로 벌어들이는 돈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 소장님, 이게 목숨값으로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이번 파병을 계기로 북한이 돈을 받고 군인을 내보내는 이른바 용병 사업에 눈을 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주 소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체제 유지에 우리 몸에 혈액과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벌목공을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식당을 이렇게 종업원으로 내보내 가지고 외화를 벌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돈줄을 마련해 네. 왔는데 지금 그 대북 제재라든지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북한 노동자 파견도 안 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시진핑이 노동자들 돌려보내라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이 파병을 통해서 외화벌이의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화벌이하는 이 병사들의 그 생명값을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네. 대개 벌목공의 경우에도 100달러를 벌 경우에 70달러는 당에 바치고 네. 30달러는 이제 자기가 네. 노동자가 그 하는데 그 30달러 가운데에서도 또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집으로 보내요. 네. 그러면 그 브로커가 또 70%, 30%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모스크바 있을 때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이 전달은 되는데 네. 그 중간에서 브로커들이 많이 또 이렇게 그래요? 갉아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북한 벌목공이 예. 실제 돈은 다 집에 보내버리고 자기는 그 우리 한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밥을 얻어먹는 아이고, 예. 그런 비참한 상황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격을 하셨던 예, 예. 거군요. 어쨌든 이렇게 과거에는 뭐 러시아에는 벌목공, 중국에는 봉제공, 또 중동에는 건설공을 파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는 또 용병 사업까지 눈을 뜬 것 같은데 이쯤에서 조 박사님께서 퀴즈 하나 준비해 주셨죠? 예, 퀴즈인데요. 퀴즈, 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월급을 땡땡으로 받았다거든요. 땡땡으로 받았다. UMC는 뭘 것 같아요? 뭐 공물로 받았다 아닙니까? 주 소장님. 저게 세 글자면 그 북한 돈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저게 두 글자기 때문에 돈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네. 돈 그 지폐 대신에 정답을 맞춰주셨군요. 예 네. 돈표로 이렇게 그렇죠. 예. 저게 네. 이제 과거의 방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두 가져가니까 그럼 니들은 얼마 받았다는 식으로 주는 일종의 표예요. 예. 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돈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거고 두 번째는 저 이제 외화 바꾼표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네. 일반 돈표는 좀 다른 건데 그거는 뭐냐면 달러로 받거나 루블로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암시장 가면 더 많이 받는데 국가가 정해준 환율은 더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착취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돈표는 이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슬픈 현실이고 지금은 돈표보다는 이제 직접 개인들에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당국자, 파견된 당국자한테 들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네. 달에 얼마씩만 딱 최소 생활비만 주고 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주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은 네. 한 10% 정도가 이제 손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작아요. 네. 믿지 못할 정도로 작아요. 근데 이 과거에 이 러시아에 파견된 벌목공들이 돈표를 받았던 게 휴지 조각이 됐던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돈표는. 아니면 예. 현저하게 작게 주거나. 네. 예를 들면 북한은 2009년에 화폐 개혁이라는 거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럼 기존에는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인민들 돈 다 뺏어간 거죠. 그냥 1인당 얼마만 딱 정해두고 나머지는 못 바꾸게 하니까 네. 모두 휴지 조각. 그러니까 돈도 휴지 조각이 되는데 돈도 아닌 돈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그 문제는 네. 공식 환율하고 또 이렇게 그 노동자들이 벌은 돈을
이렇게 바꾸는 그 환율이 다르다는데 더 큰 문제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 달라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그 돈표를 주다 보니까 네. 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이렇게 휴지 쪽으로 만드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체제에 대한 저항과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네. 김정은이 이렇게 체제 유지 비용으로 다 뺏어가고 네. 그나마 그 노동자들이 받은 돈도 그걸 정식 환율대로 이렇게 안 주고 네. 아주 행편없는 환율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식량을 살 수 있는 먹고 사는데 굉장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그럼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수해와 경제라는 말이 뜨는군요. 얼마 전에 크게 홍수가 한번 났었잖아요. 북한에서. 이 수해 3개월 만에 근데 김정은이 얼마 전에 자강도를 방문하는 현장 사진을 올렸어요.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으로 갔죠. 지금 신의지 의주 쪽은 갔는데 네. 자강도는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구된 다음에 간 거거든요. 근데 저 장면도 복구가 된 게 아니고 이 수해 지역은 아예 포기하고 딴 지역에 새로 집을 지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보여주는데 보면은 네. 전선 줄이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자강도에 서리가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 살림집을 연기했어요. 김정은 현지에 가서. 예. 그러니까 지금 눈이 내리고 저기는 11월이면 벌써 영하로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 저 사진은 사실상 자강도의 피해 복구가 된 모습이 아니라 전혀 아니죠. 다른 곳에서 찍었습니다. 원래 북한은 우리는 수해가 나면 그 지역을 복구하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그 지역을 포기해요. 그리고 다른 쪽에 땅을 다져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네. 그냥 복구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자강도, 양강도의 수해 피해는 지금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살림할 수 있는 네. 그 살림집이 추위가 오니까 예를 양강도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예요. 겨울에는. 네. 4월까지 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수해가 식량 피해로도 이어졌을 테니까 이게 주민들로서는 민심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될 텐데 그 피해 상황이 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죠? 지금 보통 나온 우리 보도대로라면 한 네. 4, 5천 명 실종 사망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예. 내부에서 알려주는 얘기로는 10,000명 단위인 것 같아요. 사망 실종이. 10,000명 단위가 넘어간다. 예, 압록강, 예. 압록강 전체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저쪽의 민심은 아주 악화돼 있고 지금 달러 환율은 거의 2배 이상 네. 올랐고 쌀값도 거의 한 1.5배에서 1.78배까지 오른 상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북러 간의 러북 간의 협력이 있다고 그러지만 네. 인민 경제는 이게 온기가 안 가요. 네. 러시아에서 받은 게 만일에 많다고 그러면 장마당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네. 장마당 사장은 최악이거든요. 예. 다 통치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강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에 군수 공업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로 수출을 해서 팔아먹어야 되는 무기들도 상당히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그런- 예.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자강도의 동로강, 그 장자강이라고 이렇게 그 하는데 홍수로 이 자강도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갱도화되어 있는 이 군수기지가 전부 침수돼 가지고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생산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강도에 수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댐이 손상이 돼 가지고 전기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무기 생산하고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러시아가 보내는데 굉장히 곤경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북한이 이 방벽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가설했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은 이 내부 단속용이라는 거. 그다음에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800만 벌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북한 지역에 텅 비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네. 이 한미연합군이 올라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심리 위장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퀴즈가 하나 또 준비되어 예. 있죠, 박사님. 네. 이건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요. 네. 이 김정은은 수에 찍고 러시아에서 뭐뭐 땡땡 뭐뭐를 땡을 수입했다. 수입했다. 양주를 수입했다 아닙니까? 양주요. 김정은이 양주 그렇게 좋아한다고는 안 알려져 있거든요. 교수님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담배. 담배를 네. 수입했다. 러시아 김정은 담배가 담배 러시아 좋아하는 담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담배. 담배를 수입했다. 저는 말 종류라고 봅니다. 김정은이가 백두산에서 그 백마를 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는 정답을 또 맞춰주셨네요. 그렇죠? 러시아에 네. 이 그 말이 맥마가 많아요. 이게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2차 대전 끝나고 스탈린하고 그 주코프라는 사령관이 있었는데 예. 원래 스탈린이 사회를 하고 싶었어요. 전성기념 행사에 첫 네. 번째 전성기념 행사에. 그런데 스탈린이 말을 타려고 보니까 말이 두 번이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코프한테 양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주코프는 기병이니까 말을 잘 들었고 스탈린은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 있다가 말을 타니까 놀래가지고 그 스파로 이 배를 두드리니까 말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호화와 또 사치를 부리는 만큼 주민들 민심은 좋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다음 키워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띄워주실까요? 네, 푸틴과 시진핑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이 북한의 전통적인 사실 우호 국가는 원래 중국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북러 관계가 밀착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좀 하는 모양새인데, 석 달 만에 푸틴이랑 시진핑이 최근에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但我坚信，中俄世代友好的深厚情谊不会变，济世为民的大国担当不会变。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мировых делах выступает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стабилизирующих факторов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Мы намерены и далее наращивать координацию на всех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площадках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교수님, 그 시진핑이랑 푸틴 얘기를 좀 해보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불편함을 대놓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네. 사실 김정은에 대한 속내가 좀 불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푸틴을 만나서 뭐라고 좀 했을 것 뭐 같아요? 지금 보셨듯이 사실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북러 밀착에 굉장히 불편해한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한까지 포함을 해서 공통적인 전략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네. 전략 이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허물어서 네. 고쳐서 새로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책에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 질서라는 것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법치가 존중받는 그런 질서가 네.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북러 밀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로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허물어서 다시 쓰겠다라는 데에는 분명히 중장기적인 그런 공통의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지금 당장 서로 약간은 불편한 관계라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두 지도자들이 늘 얘기해왔듯이 limitless friendship, 한계 없는 우정을 네. 지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푸틴의 속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은 지금 김정은을 바라보는 속내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 지금 싸우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이에요. 미국과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은 이 격투기를 지금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 펜타곤, 이 팔각형 링 안에서 네. 규칙을 놓고 싸우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면 반칙이고 여기 때리면은 반칙이다 이렇게 하고 싸우고 싶은데 러시아와 북한은 링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네. 그래서 링을 지금 태우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싸우는 방식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것이지. 네. 근데 미국 중심의 국제주의 질서를 허물겠다라는 어떤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푸틴도 지금 중국과
사실 상당히 마음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푸틴과 뭐 이 시진핑이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네. 속으로는 지금요, 예, 중국이 사실 러시아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의 전쟁 머신, 그러니까 전쟁 기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싸우는 방식이 다르는 것이지, 하지만 공통의 전략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3국가의 세 국가의 어떤 그런 공조가 흐트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쨌든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이용을 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아니었으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현저하게 작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소모전에서 일종의 군수 공장으로서 북한을 활용을 하고 이제 병력 자원 공장까지 이제 네.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얻은 거고. 네. 다만 그러나 러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러우 전쟁 요인이 사라진다고 그러면은 북한은 러시아에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2021년 북러 러북 간의 교역 관계는 4만 불밖에 안 돼요. 우리는 27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한국한테 니네 안보, 당신 네 안보 이 관계에 별 영향 안 주니까 참아라 그러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절박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러시아 파병과 또 김정은 정권의 위기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주신 조 박사님을 제외하고 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월급을 땡땡으로 받았다. 제 두 분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돈표. 네, 돈표로 받았다. 정답을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